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고등학생 2명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는데 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되었어요. 집까지는 약 40km의 거리라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오늘 안으로 집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명 다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까지 택시로 가서 부모님께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 오늘 어디에 갔었는지 들키게 되어 혼이 날 것이고 많은 택시 요금으로 인해서 또 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일단 택시를 타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을 목적지로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가 멈추자마자 바로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10대 남자니까 나이가 좀 있는 택시기사라면 뛰어가는 자신들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지나가는 택시를 보다가 30대까지로 보이는 기사의 택시는 세우지 않았어요. 좀 있다가 40대로 보이는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보여서 그 택시를 세워서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학생 중에 한 명이 기사에게 말을 좀 붙여봤는데 기사의 말에서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었어요. 둘의 생각에 기사의 나이는 40대고 늘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니 자신들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둘 다 뒷자리에 앉지 않고 한 명은 뒷자리에 한 명은 기사 옆에 앉았어요. 택시가 멈추면 둘 다 문을 열고 바로 튀어나가려고요. 드디어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택시가 멈추기가 무섭게 학생들은 문을 열고 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빨리 뛰었어요. 택시 기사는 택시를 멈추고 요금을 확인하려는데 학생들의 움직임이 이상해서 봤더니 학생들이 벌써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기사는 그제서야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학생들을 잡으러요. 뒤늦게 뛰기 시작한 40대 택시 기사가 10대 남자애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잡았어요. 기사가 뛰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학생 한 명을 잡았어요. 40대 택시기사 아저씨가 먼저 뛰기 시작한 10대 남자애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아저씨는 학생일 때 전국 소년체전의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했었고 멀리뛰기 선수로도 활약했었어요. 태권도로 오랜 기간 단련된 몸은 체력 면에서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론 마라톤, 그것도 산악 마라톤을 했어요. 산악 마라톤 대회에 장기 출전하여 감사패도 받았고요. 거기에 산악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근육의 힘도 아주 강했어요. 이 택시 기사는 나이가 40대인 아저씨지만 이 아저씨가 뛰었다 하면 그 속도와 힘은 보통의 10대 남자애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저씨의 생활체육에 대해 몰랐던 그 10대 남자애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그 학생들이 다시는 남을 속이려는 짓을 안 하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든 누구든 사기를 치는 행위는 옳지 못하죠. 미성년자가 올바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겠지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한 아저씨가 경기도 쪽에 갔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테이블로 오셨고 아저씨가 주문을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를 아주 반갑게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께서 물었어요. 아저씨 고향이 어디예요? 충북이요. 사는 곳 말고 고향이요. 충북이 고향이고 지금도 그곳에 살아요. 에이, 동포끼리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네? 제 고향은 충청북도예요. 다 아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중국 어디에서 왔어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니까요. 어디에서 왔어요? 저 중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아이 참 아저씨도. 식당에서 일하는 이 아주머니는 조선족인데 아저씨의 강원도 사투리를 조선족 억양으로 듣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실제 대화는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고향이 어디래요? 충북이래요. 사는 것 말고 고향이요. 충북이래요. 지금도 거기 살고요. 에이, 동포끼리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저 고향은 충북이래요. 진짠데. 에이,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중국 어디래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진짜래요. 솔직히 말해도 괜찮은데 어디에서 왔어요? 저 중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진짜래요. 아이 참 아저씨도. 저희가 한국에 살 때 러시아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행했던 2006년도에는 단체 여행을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인천에서 비행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어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출발점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여행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기차를 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날이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가이드로부터 기차의 좌석표를 받고는 자리를 찾아가면서 이미 승차해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지 다들 더워서 최대한 옷을 벗고 부채질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열차 내에 복도가 있고 복도 옆으로는 칸이 나뉘어져 있어요. 각 칸에서 최대 4명이 잠을 잘 수 있고 작은 식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차표에 맞는 칸을 찾았는데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우리에게 와서 기차 내에 에어컨이 고장난 칸이 많다며 우리 여행팀끼리 승차하려고 예약한 칸도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이 작동되는 칸을 찾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한국 관광객이 아닌 러시아 사람 2명과 4박 5일을 같은 칸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 여행객들 외에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서 좌석을 바꿔달라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가이드는 러시아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알더라고요. 가이드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에서 싸온 소주를 기차 승무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안면을 트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소주를 아주 좋아한대요. 기차에서 하룻밤을 잔 다음에 새벽에 보니까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이드는 소주를 또 승무원에게 건네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물었는데 앞 열차가 탈선을 했대요. 소주라도 주니 대답을 해주지 그냥 묻는 러시아 사람에겐 대답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데 항의를 하는 러시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버스를 준비했다며 다들 버스에 타라고 했어요. 버스로 탈선한 기차 앞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차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탄 버스는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 버스였어요. 광고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대머리 탈출. 당시 러시아의 기차 운행과 승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차가 정차할 때 역명을 말하는 안내 방송도 없고 출발할 때도 출발한다는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정차하는 역을 확인하고 목적지에 닿으면 알아서 하차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면적이 크다 보니 군 부대와 집이 먼 군인들은 휴가차 집까지 가는데 기차로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왜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이동하는 동안은 휴가 날짜에서 제외된대요. 그래서 왕복 2주간 기차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이 넓다고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넓더라고요. 기차에서 자고 나면 창밖이 벌판이고 또 자고 나도 벌판이고 또 자고 나도 벌판이고 며칠을 자고 나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지는데 정말 넓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지구 둘레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이로 약 9,288km나 된대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일부만 경험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울란우데역에서 기차가 멈췄는데 이번에는 가이드가 20분간 정차한다고 말했어요. 승객들이 하차하여 몸도 풀고 먹을 것을 사기도 하며 밖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승무원들은 기차의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승무원들이 승차하기에 승객들도 승차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방송 없이 갑자기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차 객실에도 기차역 앞에도 없었어요. 밖을 향해서 저와 가이드가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에서 온 남자가 러시아의 한복판에 혼자 남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기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기차역 뒤쪽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가이드가 한 손은 기차를 잡고 다른 손을 기차 밖으로 뻗었어요. 남편은 한 손을 뻗은 채 기차 쪽으로 뛰었어요. 드디어 두 손이 맞잡아졌고 가이드는 남편을 잡아당겼고 남편은 기차 위로 뛰어 올랐어요.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딱 이럴 때 맞더라고요. 너무 긴장했던 탓에 저는 온 몸의 힘이 다 빠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20분간 휴식이라는 말을 듣고 기차역 뒤에 시내 쪽으로 들어갔다가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기차 쪽으로 뛰었다고 했어요. 승무원들이 휴식 시간과 상관없이 기차의 물탱크에 물을 다 채우고는 그냥 출발했던 거예요. 4박 5일간의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마치고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어요. 시베리아에서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이르쿠츠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크기 면에서 세계 5대 호수에 속하는 바이칼호가 있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바이칼호에서 심신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남은 시간은 이르쿠츠크에서 여행을 했는데 관광버스에서 현지 가이드가 해설을 하려고 하자 기사가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민속촌에 갔는데 점심시간이라면서 직원들이 모든 집을 잠그고 가버려서 집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업무를 교대로 하거나 순서를 정해서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 한국에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갈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갔어요. 그런데 이르쿠츠크 공항에서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늦게 출발을 했어요. 안내 방송이 없어서 왜 늦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6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현지 가이드가 말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익숙해 보였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공항의 안내 방송은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환승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승객의 짐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자동으로 한국행 비행기로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한 다음에 나온 안내 방송에서 환승할 사람들은 알아서 짐을 챙겨가라고 했어요. 그 안내 방송은 러시아 언어로만 했어요. 다행히 우리 가이드가 알아들어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챙겼어요. 가이드가 러시아어를 못하는 다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주었어요. 만약에 러시아어를 아무도 못했다면 짐을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러시아의 자연은 어디든 아름다웠어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시골역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친절했어요. 러시아 여행, 시베리아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하고 싶다면 단체 여행을 추천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셀프 주유소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랑 독일에서랑 셀프 주유소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주유소가 셀프인데 차주가 차에 기름만 직접 넣고 결제는 사무실에 가서 직원에게 해요.
한국은 주유기계에서 카드로 임시 결제를 한 다음에 주유를 하고 주유를 마치면 기계가 정산하여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셀프 기계 앞에서 메뉴를 읽었을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유를 하기 전에 결제할 카드 금액이 메뉴창에 몇 가지 제시가 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제시되었던 금액이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컸어요. 저는 조금만 주유할 것이라서 그 어떤 금액도 누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근처에 계셨어요. 그분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분이 기계로 오시더니 저에게 셀프 주유를 모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처음이라서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분께서 카드 결제를 먼저 하고 주유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계 화면에 제시된 금액은 너무 커서 다른 금액을 지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건 셀프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눌러야 한다고 했어요. 저의 궁금증은 제가 기계의 메뉴만을 읽었을 때나 아저씨가 도움을 주시고 있는 상태에서나 같았어요. 제가 아무 버튼도 누르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답답해 하셨어요. 아저씨는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그 한마디를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아저씨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저는 주유를 꼭 해야 하니까 화면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주유가 진행되었고 주유를 마치니까 기계의 숫자가 바뀌더니 주유한 만큼의 금액만 결제창에 띄어졌어요. 그래서 결제도 하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셀프 주유를 마쳤어요. 저희 외국어 실력이 엄청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나 여행, 농담할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 일어, 독일어가 가능해요. 제가 주유를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아저씨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답하시네. 셀프의 개념을 모르네. 그때 저는 셀프의 개념도 모르고 셀프 주유도 못하는 아줌마였답니다. 여러분, 셀프는 한국어로 뭔지 아세요? 셀프는 물이에요. 물. 왜냐면 한국에서 물은 셀프 이렇게 쓰여진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워터가 아니라 셀프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혹시 썰렁하셨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중해야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예의가 필요하죠. 그쵸? 살다 보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행지에 도착한 날 구토를 시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공항에서 기절까지 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21년 10월 포르투갈에 갔었어요. 여행 첫날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집에서 싸온 음식을 독일 공항에서 먹었는데 그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포르투갈의 공항에 내렸을 땐 배가 너무 아팠고 공항 근처의 호텔에 거의 다 와서는 토했어요. 호텔 방에서 새벽까지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가 새벽 5시쯤 되니까 상태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식중독에는 굶어야 하거든요. 배는 완전히 빈 상태였지만 저녁에 바람 쐬러 바닷가에 산책을 다녀왔어요. 여행에서 배탈도 나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아베이로라는 곳으로 갔는데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아베이로는 이미 갔던 곳인데 좋아서 또 가니까 기분 좋게 바다에도 가고 시내도 갔어요. 남편과 아이에게 나는 이제 아픈 곳이 없어서 문제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는데 어머나 순간 발목을 어찌나 심하게 삐었는지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다행히 숙소 현관문 안쪽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30분가량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사온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최대한 발을 쓰지 않았어요. 식사 때만 살살 걸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왔지요. 여행의 반 이상을 방에서 보내고 있으니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틀 후에 나차레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바탈야라는 곳에 들렀어요. 바탈야에는 공사 기간만 100년도 더 걸린 성당과 수도원이 있는데 완성되는 500년 이상이 지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성당이 눈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이었어요. 걸으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당과 수도원의 내부를 남편이 찍어온 사진으로 구경했어요. 여행은 갔는데 사진으로 구경을. 아이고야. 나차레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묵을 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덕분에 해안가 마을 구경은 한눈에 했지만 걸을 수가 없어서 해안 절벽의 절경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나고 발목도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잠시 살살 산책을 했어요. 멋진 곳이 많은데 구경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진트라라는 곳인데 3년째 간 것이고 발목도 아파서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진트라에는 고풍스런 객실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아나 아줌만의 숙박업소가 있어요. 아나 아줌만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서 3년을 연이어 포르투갈에 간 거예요. 이 좋은 곳에서마저 자고 난 다음에 등이 심하게 걸려서 상체를 숙이지도 못했고 두통까지 생겨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 전체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나머지 이틀도 여행은 못하고 아나 아줌마의 정원과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 여행에서 안 좋은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 햇볕이 따스하다 못해 너무 뜨거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햇볕을 가려도 햇살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두기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껴야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1시간가량을 탑승권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아이가 머리 아프다며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화장실에 가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인 듯 도와주었고 어느 누가 연락했는지 몇 분 되지 않아서 공항 관계자와 응급 구조원이 와서 아이 상태를 돌봐주었고 우리의 발권도 도와주었어요. 여행객과 공항 관계자 모두의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모두의 도움으로 아이의 상태는 몇 분 내로 정상이 되었고 안정을 취한 후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포르투갈에 도착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포르투갈이 재수없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제가 실수한 것이 많아요. 제가 장이 약하니까 먹는 것에 주의했어야 했고 발목 관절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턱이 있는 곳은 조심을 해야 했고 발목 통증 때문에 편히 자지 못했을 테니 근육이 뭉쳤을 테고 그러니 두통도 생겼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햇볕이 너무 강했으니까 공항에서 먼저 휴식을 취했어야 했고 탑승권 발급 대기 시 거리 두기에 더 신경을 써야 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는 밖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했어야 옳죠.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여행 때부터는 조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탓을 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탓을 하기보다는 원인을 잘 파악하고 반성하면 앞으로의 안 좋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큰 도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있어요. 14년 전이었어요. 한 민박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월급과 상관없이 요리, 식사 준비, 손님 맞이를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온 것처럼 정성을 다하셨어요.
3년만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을 모으면 중국에 돌아가서 빚도 갚고 가족들과 편안히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인 민박업소 중에는 숙박업 아니면 숙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자신들의 영업도 불법이면서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불법 체류자니까 월급이 적고 근로 조건이 아주 열악했어요. 민박 영업은 잘 되고 있었는데 민박 주인이 아주머니의 월급을 몇 달째 미루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이 민박집에 묵는 여행객들은 한국에서 이미 주인의 한국 계좌로 숙박비를 송금하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돈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간혹 저처럼 유럽에서 오는 손님 중에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돈은 손님들의 식사 재료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경비라서 월급의 목적으로 가져갈 수도 없었어요. 민박 주인 자기도 불법으로 민박 영업을 하면서 아주머니의 월급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국의 TV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해외 한인처럼요. 직원 월급을 먼저 챙겨주시지 참 나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에 전주의 한 식당에서 아주 특이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겨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10일 동안 강원도에서부터 무주까지 내려가면서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고 갯썰매도 타고 농장에도 가고 겨울 산사의 설경 등을 감상했어요. 6일간 강원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무주에 가기 전에 전주에도 가고 싶었어요. 전주는 한지, 한정식, 한옥마을이 유명한데 제가 한지 공예가라서 전주 한지 문화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 축제에 참가한 이후로 오랫동안 전주에 가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남편이 전주에 가면 제대로 된 한정식을 먹자고 했어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로 한옥마을 입구까지 갔는데 거기에 바로 한정식 식당이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고 건물도 좋아 보였어요. 건물의 한쪽 면은 통유리고 내부는 여러 개의 객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분위기로 봐서 음식값이 좀 비싸기는 해도 그만큼의 가치는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주변에서 사진을 좀 찍고 오겠다고 해서 저와 아이가 먼저 식당에 들어갔어요. 안에는 개량 한복을 입은 중년으로 보이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는 3명인데 온돌식도 있냐고 물었더니 2층에 있기는 한데 손님이 없어서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라고 종업원이 대답했어요. 보일러를 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작동시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대답했어요. 종업원의 언행에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만을 위해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것이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종업원이 저에게 여기는 그냥 식당이 아니에요. 한 테이블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안내를 안 하고 우물쭈물하더니 테이블 하나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그 테이블을 보고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종업원에게 그냥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테이블은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한정식이 차려질 크기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안 하고 나간다는 저에게 종업원은 바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나가는 것을 반기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에 남편을 만났고 식당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았어요. 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지 않고 음식값을 먼저 설명했을까? 왜 식당 입구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권했을까? 당시 6일 동안 추운 밖에서 여행하며 다녔기에 제 몰골은
우아하거나 잘 치장하는 것과는 멀었을 거예요.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스키복 바지와 겨울 점퍼를 입은 아줌마였지요. 스키복을 알면 스키 타는 아줌마로 보였을 테고 아니면 밖에서 일하던 아줌마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다른 손님들께 제 외모가 신뢰가 된다면 나뉘어져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다른 손님들과 우리가 마주치지 않게 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일에 좀 늦은 저녁 시간이라 더 이상은 여러 단체 손님이 갑자기 올 일이 없을 텐데 우리라도 받아서 영업을 했다면 식당에도 좋았을 거고요. 전주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우리는 버스로 무주에 갔어요. 무주 스키장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티롤 호텔에 3박을 예약해 두었었어요. 저는 전날과 같은 외모로 티롤 호텔 로비에 체크인하러 갔어요.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주면서 전망 좋은 객실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예약한 객실에서는 스키장 뒤쪽이 보이는데 서비스로 받은 객실은 더 비싸고 스키장이 정면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스키를 타지 않을 때는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키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호텔에서 3박 4일 묵는 동안에 한식과 양식이 잘 차려진 아침을 매일 먹었어요. 덕분에 그해의 겨울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고 외모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심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외모란 무엇을 뜻하나요? 특별한 장소에 가면 음료수가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배가 넘는 가격은 심하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남편 친구들의 가족 모두 함께 일주일간 스키를 타러 스위스에 갔었어요.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서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간 곳은 프랑스와 인접하여 통용되는 언어가 프랑스어예요. 하루는 스키를 타다가 쉬고 싶어서 저 혼자 스키장 내 산 위쪽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산속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라서 뭔가 먹거나 마시려면 그 식당에 가야 했어요. 추운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목이 마르면 따스한 커피보다는 시원한 맥주가 저는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시러 갔어요. 종업원에게 생맥주 한 잔 주세요라고 영어로 주문했는데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제 옆에 맥주 500cc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맥주를 가리키면서 종업원에게 이거요 라는 뜻으로 this one 이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계산기로 금액을 보여주는데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하나만 있는 식당이라지만 보통 식당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10배는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현금이 부족해서 주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과 일행이 왔어요. 그리고 주문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남편과 친구 몇 명이 했어요. 다들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맥주가 시내보다 10배는 비싼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여기 가격이 그렇지 않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주문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맥주 500cc 한 잔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영어를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맥주를 보여주며 this one 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this one 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체 this one이 왜 문제냐고 하니까 프랑스어로 this는 10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다른 것은 알아듣지 못해도 제가 가리키는 맥주를 받고 제 발음 중에 this를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맥주 500cc 10잔의 가격을 저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한참을 웃었어요. 덕분에 프랑스어 단어 하나를 배웠어요. 10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는 this.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공예가나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며 판매하기도 하고 전문 상인들이 크리스마스나 겨울에 관련된 공산품을 판매하기도 해요. 춤이나 노래 공연도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각종 음식도 있어요. 저는 2013년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한지 공예품을 전시 겸 판매하고 있어요. 참가자마다 다른데 저는 6일 정도만 참가해요. 그동안 저희 한지 공예품을 본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를 방문한 사람들은 주로 독일 사람들이었고 그 외에는 프랑스, 터키,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분 좋게 하는 반응과 언짢게 하는 반응 모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반응으로는 예쁘다, 멋지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것이 있다니 어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나? 너무너무 놀랍다. 가격은 비싸지만 안 살 수가 없어서 고민 후 다시 왔다. 전시가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다. 이런 것을 만드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열정이 그려진다. 등등이에요. 어이없는 반응 중에는 이거 종이네. 애들이 유치원에서 만드는 그런 거? 이거 비 오는 날에 밖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내 스타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반응에는 이런 거 누가 사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 관람자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예의를 지키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야외에 개방된 공간이라서 누구나 지나다가 들를 수 있기 때문에 반응도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만 간혹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 동네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자 한 분이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곤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미혼모를 위한 기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신은 4명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첫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고 둘째는 아이의 아빠가 키우겠다고 해서 아빠 집에서 자라고 있고 셋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넷째는 지금 자기와 미혼모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마다 아빠는 다 다르고요. 미혼모를 위한 기관은 혼자 생활이 안 되는 엄마와 아기를 돕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기술이나 공부를 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이런 기관과 지원을 악용하여 아기를 계속 낳으면서 일도 안 하고 배움도 없이 시로부터 제공되는 무료 숙식과 용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복지를 듣고는 외국에서까지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여자분도 독일인은 아니었어요. 독일로 이민을 가기 직전에 거래은행에 갔었다. 내가 외국에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한국에 있는 나의 거래은행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었다. 혹시 내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누가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할 수 있고 그 계좌에 대한 결정권을 받는지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어이없는 표정을 나에게 보이며 뭐 그런 걸 묻냐고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계속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직원의 상사로 보이는 다른 직원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인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나의 질문을 그 직원에게 말했더니 그 직원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직원은 고객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심지어 무례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적금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은행인데 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고객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에서 여행을 많이 하면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은 외국에서 많은 경험을 해도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많이 안다는 착각에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국내외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 많이 배우고 익혀서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공부. 독일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 A, 숫자 1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영세 교육이라고 해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교육시키기도 해요. 아기 식탁에 앉은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거나 음식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 눈앞에 펼쳐놓은 책을 보며 엄마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요. 아기는 엄마가 떠먹이는 음식을 먹으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국어, 영어, 독일어, 한문, 수학, 미술, 음악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데 SNS에는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것을 즐겨요, 잘해요, 선행학습이 중요해요 라고 올리더라고요. 진정 누구를 위한 공부일까요? 두 번째, 부와 권력. 남의 집 재산과 권력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한 가정의 총 수입은 얼마인지, 보너스는 얼마인지, 연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묻기도 해요. 누구네가 몇 평에 살고 집이 몇 채 있고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한인 사회가 좁은데 거기에서 다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좋으면 사람의 성품에 상관없이 가까이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집 재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세 번째, 음식. 외국에 살면서 한식 혹은 동양식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국적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온전한 현지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음식은 현지 음식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매번 100kg 가까이 한식 재료를 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은 전혀 가지 않고 독일 음식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양에 살면서 서양 음식을 왜 그렇게 꺼릴까요? 네 번째, 대인관계와 언어. 독일에 살면서 독일인 친구가 한 명도 없고 한국인 혹은 동양인과만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어를 배우지 않거나 기초만 배웠고 독일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거나 싫어하고 독일인과의 교류가 없는데 배우자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에서 좋은 것을 봐도 흠을 잡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스스로 담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독일인과 살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공부나 그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는 아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현재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알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로서 뒷받침을 해주고요. 아이의 미래를 엄마가 꿈꾸지 않고 아이가 꿈꾸고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엄마예요. 이 엄마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미국에서 살 땐 미국에서 다시 대학을 다녔어요.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엄마. 아이를 통한 대리만족이 아니라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 엄마인 거죠. 또한 누군가와 교류할 때 재력, 학력, 권력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한국에서건 독일에서건 미국에서건 스스로 즐길 것을 찾아서 즐기고 가족과 지인에게 관심은 있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삶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마음이 넓어야 생각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2016년 독일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테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튀니지 테러리스트가 트럭으로 돌진해서 11명을 살해했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구에 방벽을 설치하여 자동차 테러를 막고 있어요. 2023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과 체첸 출신 테러리스트들을 독일 경찰이 체포했어요. 이들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추종자들이에요. 이 테러리스트들은 2016년 크리스마스 마켓 트럭 테러를 모방하여 쾰른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트럭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또한 무신론자들을 최대한 많이 살해하기 위한 화재 방법도 계획했어요. 다행히 이들이 테러를 실행하기 하루 전에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여 테러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저도 외국인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외국인 말고 독일을 파괴시키려는 외국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폭행, 강간, 살인, 크고 작은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와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어요. 테러를 막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중에 자동차가 통행할 만큼 포기되는 길에는 방벽을 설치하고 경찰과 경비원이 순회를 해요. 크리스마스 마켓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철근, 시멘트, 물통 등으로 차량을 통제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가 있기 전보다 시에서 지출해야 하는 운영비가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따라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영업하려는 참가자들의 참가비가 올라갔어요. 참가비가 올라갔으니까 참가자들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올렸고요. 결국 최종 소비자는 물가가 오른 것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도시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한지공예로 10년 이상 참가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는 판매 가격을 올려야 했어요. 우리 집에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면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이 다치고 돈도 들죠. 외부인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해 주었는데 우리 가족까지 다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